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성적도 똑같고요. 그런데 연구 능력에서 A라는 애는 너무너무 잘하고 이 친구는 엄청나게 생각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 A라는 친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과학고 선생님을 좀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해답을 보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모르는 문제를 해답을 먼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 몰입 아카데미에서 아까 저 이거 방송하기 전에 그 주니어 캠프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몰입 캠프. 네, 어찌 보면 사실 이 몰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집중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좀 교육에도 네. 좀 많이 좀 연관도 될 것 같고 또 네. 그리고 학부모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런 거에 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런 몰입 이런 거는 뭐 어떤 효과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나요? 그 몰입 캠프를 통해서 이제 몰입 능력도 발달시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오면 이제 휴대폰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없이 5박 6일 길게는 10박 11일을 엄청 이제 보내는 힘들겠는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개는 이제 보니까 학부모들은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래서 네. 등록했다 취소한 분도 생기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휴대폰 없이 어떻게 5박 6일을 네.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데 보면은 애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첫날 몰입도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제 그 도전하고 하는 거를 계속 하게 돼요. 이튿날은 첫날보다는 덜 힘들어요. 3일째는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한 상태로 보내고 4일째, 5일째는 더 좋아지니까 끝날 때쯤은 아쉽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네. 인터뷰를 다 해보면 거의 100% 그래요. 네, 첫날은 힘들었다. 네. 둘째 날은 뭐 견딜만 했다. 셋째 날부터 재밌었다. 넷째 날은 너무 재밌었다.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아이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각종 자극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익숙하지만 이런 걸 좀 빼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몰입을 하면서 거기서 좀 즐거움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다가 휴대폰 없이도 행복하게 보내는 걸 경험하고 나서 다 바뀌는 건 아니야.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가서 나 휴대폰을 2G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옛날로 바로 돌아가는 애들도 많고 이제 부모들 연락이 오는데 바뀐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재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가 재밌고 특히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미지의 문제에게 도전하는 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소위 말하면 창의성 교육인데요.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다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80년대 네. 뭐 3조 호황 뭐 70년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이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1969년부터 30년 동안 평균 장기 성장률 평균 GDP가 8%대였대요. 그러니까 GDP가 8%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1, 2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네. 3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GDP가 8%를 30년 동안. 네.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고 뭐 아시아의 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게 잘 나갔던 우리 경제가 1990년 말부터요. 30년 동안 5년에 1%씩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답니다. 정확하게 5년에 1%씩.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0%에 가까워지고 이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많은 문제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맞습니다. 문제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다 투자한 것도 다 성공을 하고 그렇죠. 내 인컴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네. 경제 성장이 좋으면.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이걸 이제 거시 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네. 얘기가.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잘 나갔을 때는 왜 잘 나갔고 이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추락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요. 네. 김재숙 교수님은 경제의 왜 세계적인 학파가 시카고 학파잖아요. 네. 시카고 학파를 이끌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어쨌든 경제 분야의 1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루카스 교수가 이끌고 있는데 그 루카스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김세직 교수님이. 그리고는 1990년대 초에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IMF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2006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잘 나갔을 때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잘 나갔는지는 루카스 교수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에서 Making a Miracle, 기적을 만들다. 네. 그거를 치면은 이 논문이 나오고 누구나 다운받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이제 필리핀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하는데 1960년에 똑같았는데 30년 후에 한국 경제가 GDP가 필리핀의 3배가 돼요. 그래서 루카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성장이 일어났고 왜 필리핀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그 논문의 목적인 거예요. 그 논문의 주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의 어큐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교육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연수, 공무원 교육도 많이 하고요. 네. 회사들도 이제 직원 교육을 많이 하죠. 우리가 유달리 많이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인적 자본을 축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다라는 게 루카스 교수의 설명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가 이제 동의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경제 저도 이제 김대식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스탠다드 이론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식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해서 한국 경제를 보는데 자기가 시카고 대학 학생일 때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그 경제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교육열은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 연구를 한 겁니다. 이분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분은 이제 인적 자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인적 자본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었다. 1960년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였대요. 그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괜찮았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빨리 베끼면 되니까, 빨리 쫓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말이 되면서 우리가 거의 선진국에 바싹 진입을 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그러고 어쨌든 코앞에 있거나 네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어서 모방형 인적 자본을 계속 배출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형 인적 자본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창조형 제품이라는 거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미국에서 이제 윌리엄 벨이 발명을 했죠. 네. 전화기. 에디슨이 전기. 그것도 미국에 갔던 테슬라가 교류, 뭐 모터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거는 포드가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네. 누구나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만든 거는 포드가 한 거고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날았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했잖아요. 네. 최근에서는 뭐 그러니까 픽사 그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테슬라의 전기차라든가 웬만하면 다 미국에서. 그죠? 네. 인터넷 뭐 지금 뭐 챗 GPT 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잖아요. 컴퓨터, 네.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가 있나를 찾아보면 우리는 거의 없단 말이죠. 빨리 네. 쫓아가는 거는 잘하지만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소득도 올라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그런 고부가가치 창의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이제 주입식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 우리 국가, 뭐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네. 최근에 쓴 책이 모방과 창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읽으면은 아주 경제를 쉽게 아담 스미스부터 아주 쉽게 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증명하듯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의 같은 멤버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창의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인데 세상에는 알려진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로 찾을 수 있거나 챗GPT로 뭐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거나 뭐 국내에 없으면 미국 도서관, 일본 도서관 뭐 어쨌든 찾을 수 있는 지식,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고요. 알고 있는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 네. 그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이죠. 그 경계가 있잖아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경계에다 놓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그 경계에서 한 발도 못 나가요. 그 능력을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훈련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제품,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의성이에요. 그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고 그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아마 단호하게 시청자들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능력을 훈련받았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네. 하면 되느냐, 네. 그래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물론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하는 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너무 효과적이고 또 지금 입시 체제에서도 손해 보지 않을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는 건데 이러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설을 봐요. 그죠? 한 1분 만에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지식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근데 그건 전 아주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지식은 찾아보면 다 되는 그런 지식은 소용없다고 봐요. 그걸 내가 그냥 도전을 하는 거야. 몰입을 해서. 몰입을 응전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네, 슬로우 싱킹. 그랬더니 뭐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풀었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죠? 내가 몰랐잖아.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내 지식의 한계를 넘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한 10년간 한다. 그러면 수백 문제를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애는 수천 번을 경험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애가 사회에 나가서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놨어. 그러면 얘는 성큼성큼 가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나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길러지는 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몰입이라는 게 결국에 이것도 공부법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연관되는군요. 몰입 캠프에서는 이거를 밤낮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거 제가 봤거든요. 그 TV 방송. 그거 아. 어린애들 모아놓고 미분시키는 거. 예, 모르는데 애들이 네. 하면은 결국에 푸는 거잖아요. 네네. 중3 학생들한테 뉴턴이 해결한 미분을 배우지 네. 않았는데 해서 한 학생이 2시간 만에 풀었고 또 다른 학생은 그 다음날 풀고 네. 그게 이제 몰입 캠프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한 20시간 걸려서 푼 아이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50시간, 6학년 학생은 60시간. 네. 뭐 이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극복을 해내면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리고 것들 이제 경험이 아무리 네. 앞이 깜깜하더라도 계속 생각하면 풀린다라는 경험이 쌓이는 거죠. 예. 그게 사실 저희는 지금 뭐 주입식 교육만 받아봤기 때문에 아니 뭐 고민한다고 문제가 풀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모르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들도 지금 좀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부모님들도 이거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쉬운 거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덧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덧셈 교육, 그게 EBS 지식 채널에 소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덧셈 교육을 어떻게, 이제 독일이 교육을 잘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덧셈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덧셈이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있나요 방법? 네. 저는 그 지식 채널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네. 가장 좋은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더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네. 1년 동안 1에서 20까지를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는 손가락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 아하. 그걸 안 가르쳐 준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쓰던 발가락을 쓰던 자기가 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아이가 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잖아. 이게 높이고 그렇죠. 밑변이고 공식을 가르쳐 주잖아. 네. 그걸 가르쳐 주지 말고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5cm고 밑변이 4cm다. 그럼 안 배웠죠. 네.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걔는 어떤 태도를 안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거는 모른다. 그 얘기는 내 잠재력을 안 쓰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안 배웠지만 내가 잠재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 직각삼각형은 직사각형의 절반이야 라는 생각을 애들이 해내요. 실제로 해보면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지 말고 아이한테 적절한 도전,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도전, 그러니까 아이가 오르막을 가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아이에 따라 다르죠. 어떤 애는 네. 10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아이가 있고 네. 어떤 애는 5분을 참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애가 성공 경험, 오르막을 가서 정상에서 희열을 경험,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를 경험하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도전하고 성공하고. 어찌 보면 약간의 뭐 고통도 좀 줘야 되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고민하는 약간 그렇죠.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오르막을 가는 동안에. 네. 나 모르겠어 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한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정상을 한번 가게 하는. 그렇죠. 애가 딱 경험하면 네. 그런 식으로 한 10문제 정도 하면 애가 이제 문제 또 내달라고 해요.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네.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거리감이 많이 먼 몰입 내용이긴 아카데미에서 하네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학농문의 몰입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요거를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할 수 있게 요거를 거기서 계속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삼각형 면적, 분수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네. 아이한테 도전하는 거를 거기서 계속 소개를 하려고. 네, 아니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약간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는 절대 그 주입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 아마 네, 다들 알고 네.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한번 관심 가지고 교수님 유튜브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교육 이게 정말 그 선행학습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네. 초등학교 막 2학년만 돼도 막 6학년 뭐 중학교 거 막 배우려고 막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교육법은 오히려 아이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선행학습을 한 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 배웠어. 그럼 학교에서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어 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애들이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행학습을 할 거면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말고 중학생한테 미분이 도전하는 걸 그런 도전하는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를 배운데 그걸 배우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배우기 전에 한번 도전을 시킨다.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연구란 말이죠.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선행학습은 내용을 다 배워버리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그 옛날에 천재들이 고민해서 해결했던 문제를 아이한테 도전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선행학습은 괜찮지만 지금 네네. 하는 것처럼 뭐 지금은 뭐 이론도 모르고 다 몰라도 우선 문제만 네네. 어떻게 답을 찾게 하는 약간 그 네네.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은 네. 오히려 아이의 어떤 창의력을 좀 망칠 수 있는 길이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선행학습도 시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서울대 아니면 뭐 의대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 그 엄마들의 어떤 그 뭐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뭐 서울대 교수를 또 하셨으니까 교수님으로 보시면은 또 그 아이들 들어오는 네. 아이들도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아이가 있고 또 약간 주입형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성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성적으로는. 네. 그런데 제가 지도학생 중에서 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성적도 똑같고요. 그런데 연구 능력에서 A라는 애는 너무너무 잘하고 얘는 서울대 중에서도 조금 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힘이 별로 없고 이 친구는 엄청나게 생각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의 그 공부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따라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A라는 친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과학고 선생님을 좀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해답을 보지 말라. 수학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모르는 문제를 해답을 먼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하는 애는 너무너무 몰입을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해결 못할 뭐 우리 실험에서 고민할 문제를 해결해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네. 방학 때마다 몰입을 하고 뭐 그리고 지금 재료 분야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전혀 능력을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애들 보면 걔들 대학을 어디를 갔건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다 뻗어나가요. 어딜 가서나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좋은 교육을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좋은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시키면 대학 이후 대학원 뭐 그 이후에 회사 이런 데 가서 막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 지도학생 중에 한 명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어요. 네.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생각을 못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몰입 훈련을 해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과를 제일 잘 받는 거가 A 고과 10명 중에 한 명 준대요. 네. 그걸 1년 A 고과를 받으면 잘한 거죠. 10명 중에 한 명 주니까. 그렇죠. 2년 연속은 아주 어렵대요. 근데 이 친구는 3년 연속을 받았어요. 네. 3년 연속을 받으면은 이제 S급 인재로 분류가 된대. 핵심 인재가 돼서 네. 동료보다 뭐 인센티브도 더 받고. 이 친구가 최근에 올 초에 연락이 올 초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A 고과를 한 번도 놓치질 않았대요. 그리고 임원 교육을 받았대요. 네. 임원 교육은 자기 회사 기준으로 3,4천 명 중에 한 명 선발되는데 거기에 최연소, 최연차로 네. 자기가 선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이 몰입, 어떤 미지의 문제 도전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왜냐하면 김세직 교수님은 이제 창의성 교육 저랑 조금 다른데 그분은 오픈 퀘스천을 주는 거를 해요. 답이 없는 문제를 줘라. 인문학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제가 말한 방식만큼 효과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입구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등산로는 없지만 정상은 저기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 네. 물론 가는 동안 힘들고 고생하겠지만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달하면 그때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이 교육이 결국에 뭐 이공계에서는 그래도 좀 가장 좀 좋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게 결국에 학력을 떠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렇게 몰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뭐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교수님께서 그래도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아직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요즘에 뭐 워낙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뭐 아까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진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뭐 삶에 여러 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이제 소중한 삶에서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능력을 끝까지 한번 써보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네. 또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어떤 의미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님과 함께 그 부자가 뭐 되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뭐 인생을 조금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뭐 이런 그 차이가 결국에 이런 몰입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한번 오늘 이 얘기 듣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눠보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알차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